자본주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의 경제를 일단 모두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경쟁을 부추겨 기술과 혁신을 끝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주의,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칭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애석하게도 분명하게 자본주의에 대한 그 뜻은 편애적 혹은 편파적인 방법으로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돈을 갈취해 나가는 이른바 약탈 자본주의라고 불려야 더 명확하고 확실한 표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를 약탈이라 부르지 못했던 것인가? 이것은 아마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책에 있는 그대로 자본주의라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약탈 자본주의가 대놓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배워온 그대로 이것이 정당한 행위였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버립니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입니다.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가는 글로벌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금융회사들과 글로벌 금융기관 발 아래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그 대신 그 돈을 통해 서민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조롱하며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도 서민들은 자신의 인생과 시간에 합당한 공정한 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기업과 은행의 손을 잡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주거 환경이나 먹고 마실 수 있는 의식주의 정책을 교묘히 조작하면서 결핍을 일부러 유도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기업이 던져주는 물가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힘겹게 받아가면서 연명하다가 그 종국에는 금융권에 빚을 지게 되고 평생의 빚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유린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의 함정에 걸려들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들의 노예로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임금 1%가 상승했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0.7에서 0.8%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 각종 세금과 은행에 갚아야 할 빚, 이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종국에는 빚이 빚을 낳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일만 하다가 죽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죠. 여기에 정치계는 임금 상승 조건으로 주 52시간의 법을 규정하면서, 노동법을 규정하면서 결국 조삼모사가 된 겁니다. 괜히 임금 상승했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해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임금 대비 높은 물가 상승률을 사람들은 체감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권들은 서민들이 항상 굶주려야만 기업이 원하는 저임금의 노동력과 그에 합당한 노동법을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기업들은 정치인들의 특혜와 조삼모사인 노동법,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특허를 갑질로 탈취하면서 저임금 고노동의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외화벌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 기업, 은행의 이 세 카르텔 집단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약탈 자본주의의 공동적인 독점 지배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LH 사태 같은 공기업과 해당 정치인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부동산을 매입한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고, 재벌 가문들 역시 약탈자의 지배블록의 일부로서 함께 손을 잡고 자본 약탈에 가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약탈 자본주의의 생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잘못된 자본주의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얼마나 편애적이며 편법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과거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속에 내실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현실입니다. 약탈 자본주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과거에는 권력자들이 독재를 하고 공포정치와 계급 관료주의 사람들이 서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면서 자유와 재물을 약탈했다면 이제는 빚더미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대고 있는 것이죠. 즉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매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금융과 기업의 빚에 의존한 채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빚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면 과거 초가집보다 못한 독방 같은 고시원에서 고통의 삶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절대 자신들의 가난함이 내 탓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큰 불평등이 현재 다가오고 있고, 이 같은 불평등은 애초에 모두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약탈 자본주의는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는 경제 구조이고요. 역시 모두 하나같이 이것도 의도된 계획입니다. 자, 이러한 불평등과 빈부의 심화 배경에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른바 뱀파이어 또는 기생충과 같은 약탈적 정치, 기업, 금융의 메커니즘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제 약탈의 메커니즘은 유독 가난한 나라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조차도 현재 이미 이 약탈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피케티가 집필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국과 서유럽의 부유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자산가들과 서민 간의 소득 격차 혹은 자산 격차가 날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그 뒤에는 금융투기와 부동산 투기만이 늘어나고 있고, 가난한 서민들 사이에서는 반대로 실업자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판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빈부격차의 심화는 절대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바로 소수의 권력자들이 경제를 자신들의 손앞에 독점하기 위한 지저분한 약탈 자본주의의 계략 때문이고, 그 뒤에 정치, 금융, 기업이라는 삼형제 카르텔 집단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질 수 없도록 가난하게 만들었고 빚 없이 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새롭게 정권이 바뀌고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한들 모두 이 약탈 자본주의에 속해 있는 조직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탈이라는 말을 쏙 뺀 채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배워왔던 것 뿐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그 중에서 약탈 자본주의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1인당 평균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즉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의 서민들이 3만 달러의 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건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진실은 사실 3만 달러 중 개인이 벌어들이는 비중은 2만 달러도 안 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것은 기업과 정부가 벌어들인 돈들이 모두 국민 총소득의 계산대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는 3만 달러의 평균 소득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괴로워하시면서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조작된 날조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큰 흐름으로 보자면 국민이 아닌 국가 간의 경제 약탈도 함께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채무국들이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부유한 채권국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흘러가는 추세를 잘 보십시오. 독일과 같은 강대국의 채권국들이 강요하고 있는 긴축 재정과 채무 탕감 거부권, 이 모든 것들을 노골적으로 행사하면서 채무국의 국민들을 채무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탈당한 유럽권 빈곤한 모든 국가들은 결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부채 식민지로 그들의 노예국으로 이른바 탈바꿈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IMF와 유럽 연합의 채무 노예를 전략했던 그리스인들의 슬픔,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시도 24년 전에 외환 금융위기 시기에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죠. 당시 한국에서 자행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패키지, 즉 IMF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국내적, 국제적 약탈을 일상화, 상시화, 구조화 시켜놓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은행의 외국 자본 지분율 증가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채권 국가에게 경제 주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구조 개혁을 강제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그리스, 당연히 약탈의 상시와 구조화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국가이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약탈 자본주의 경제 시장의 주체적인 세포, 이것은 기업이죠. 핵심은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세포의 건강한 생존만이 생명체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이듯이 기업의 건강한 유지와 번영만이 경제 주체성에서는 매우 필수적인 자본주의의 자양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의 약탈적 자본주의 아래에서 이 기업이라는 생명의 중요한 필수적인 세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파괴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와 투자자들, 이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기업을 스스로 공격하면서 약탈하고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을 시작으로 해서 서민들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기업들이 대기업과 결탁을 하고 승계와 지분 투자의 목적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서민들의 돈을 약탈하는 행위,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던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민낯이고,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마치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환자와 같이 자신들의 면역 세포를 스스로 공격하고 기업의 생명줄인 경제 시스템을 자신들 스스로가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꺼내자면 과거 홈플러스의 매각 과정의 흐름을 우리가 지켜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자기 파괴적 약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즉 영국계 대주주인 테스코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쌓아 올린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약 1조 2천억 원을 일시에 현금 배당하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주주 배당을 할 경우 당연히 기업의 보유 현금은 고갈되게 되고 향후 장기 투자와 기업 성장에 매우 큰 애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홈플러스의 배당 후보자들이 모두 사모투자펀드라는 것. 실제 MBK 파트너라고 하는 한국 최대 토종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종국에 인수를 하였는데, 일단 토종이건 해외건 사모펀드는 모두 LBO 방식으로 자신이 인수한 회사에서 고배당금을 통해 투자 원금을 매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금을 쪽쪽 빨아먹는다는 것이죠. 즉 사모펀드는 회사의 장기적 생존 능력을 일부러 파괴시키면서 그 기업의 돈을 모조리 약탈하는, 마치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 집단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코나 사모펀드는 모두 이러한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홈플러스와 같은 많은 기업들의 돈을 그동안 약탈했으며 또한 기업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에 의한 법인기업의 자본 약탈, 이것은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했을 경우 더욱 노골적으로 그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 론스타가 인수했던 외환은행,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한 제일은행, 칼라일이 인수한 한미은행 모두 대주주인 사모펀드에 의해서 은행 약탈이 자행되었고,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위는 위니아만도와 대우전자, 한라공조 같은 기업과 제조업체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자본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쌍용차를 인수했던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하이디스를 인수한 대만의 이잉크 사례, 한국 GM과 르노 삼성,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영국의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이들 역시 상시적으로 국내 기업과 은행을 통해 약탈을 꾸준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매우 수두룩한데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법인기업 약탈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건강한 경제를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책임을 서민들에게 돌리고 서민들은 경제 빈부와 실업률의 고통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새끼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매우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약탈 자본가들의 이러한 범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그 이유는 바로 정부와 정치계에서 얻어가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의 이러한 범죄적 약탈 행위를 통해서 서민들의 노동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른바 빈곤과 부채를 양산하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서민들은 그 빚의 고통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이러한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모펀드와 외국 자본의 자본 약탈의 최종적인 화살 끝은 결국 모두 우리 서민들에게 겨누어져 있음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혹은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국가의 도둑놈과 도둑놈들이 약탈하는 것을 그저 방관하고 그것을 이용만 하고 있는 협착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기업들은 이들 사이에서 정치 후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검은 돈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고, 대신 기업은 정치권으로부터 대기업 규제 완화법과 법인세 감면 등의 특혜 리베이트를 챙겨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물론 기업이 흥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왜냐하면 기업은 나라의 중요한 국력이자 전력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업 혜택을 주어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충분한 보상으로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기업, 이것은 나라의 전력이자 국력이 아닌 그냥 기생충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과, 일방적인 혜택과 특혜는 그 종국에 가서는 그냥 국민의 주인이 아닌 현대판의 국민 노예를 양산시켜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어디 기업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 서민들에게 자본을 약탈해가는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기업들은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자본을 약탈해가는 것인가? 우선 자신들의 법인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약탈로 그 범위가 서서히 확대되게 됩니다. 언론에 도마 위로 올라왔던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테스코만 보더라도 홈플러스 종업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마저 거부할 태세를 내비치고 있었고,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남양, 농심 등을 비롯한 모든 대형 마트와 국내 대기업 푸드회사들이 납품 업체들에 대한 강압적인 이른바 밀어내기식 경영 방식으로 하청 업체로부터 납품 가격과 물량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이러한 약탈적 저임금과 밀어내기식 납품 가격이 오직 재벌들만이 약탈적이고 비도덕적인 괴물인 양 비판을 하고 있지만, 자, 반대로 진짜 원흉인 약탈적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삼성을 비난하며 대기업 후리기 정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같은 행위는 본질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마녀 사냥을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질적인 본질, 그것은 대기업 재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재벌들은 약탈적 자본주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약탈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할 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벌들 역시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약탈적 자본주의 원칙에 충실했을 뿐, 슈퍼 자본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미국의 월마트와 아마존, 이 같은 기업들을 보십시오. 월마트와 아마존은 임금 대비 고노동기업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최근 아마존은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임금 상승에 따른 고위험, 고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쿠팡과 네이버가 약탈 자본 기업으로 최근 이슈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 모두 이것은 약탈 자본주의 모티브를 그대로 인용했던 경영 방침 때문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 대비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분을 교묘히 이용해서 물가 상승을 그만큼 급등시키고요. 임금 상승 대비 물가 상승의 이러한 괴리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의 서민들의 임금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별 차도가 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돈에 저축할 여력 역시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약탈적 자본주의는 항상 임금 상승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 뒤로는 노동력을 제한시키고 물가 상승의 급등을 유도함으로 인해 다시 그 돈들을 약탈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은 기업과 정부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서민들의 물가를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방치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사람들의 수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면 첫 번째로 노동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빚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 발전에 가장 필수적인 노동력의 상실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은 일을 하기보다는 모두 불로소득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부러 기업과 정부는 임금 대비 물가를 인위적으로 그만큼 급등시키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를 노출시키고, 사람들의 돈을, 즉 저축할 여력을 가질 수 없도록 저임금 고노동으로 가난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면서, 이때 금융사채 업자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물려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약탈해 갑니다. 이 같은 경제와 부채 리사이클은 약탈적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생리이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한들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갚을 능력이 뻔히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채무자들에게 금융권들이 자꾸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만약 그것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의 진짜 자산인 담보물을 약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마구잡이로 뻥튀기로 부풀려서 거짓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원하는 돈을 빌려줄 때는 까다롭지 않게 빌려주고, 반대로 대출금을 회수할 때는 매우 혹독하게 이자를 강요하고, 만약에 갚지 못했을 경우 실물 자산을 차압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당연히 합법적인 금융사채업자들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될 때까지 빚 상환 협박에 시달리면서 채무노예 인생을 살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약탈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패드와 BIS, 중앙은행 같은 기축화폐 기관들은 이때 경기 침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임금 대비 고물가 소비시장을 조성하기 시작을 하고, 계획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악랄한 사채 빚더미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평생 금융과 기업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발생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건 역시도 그 근원은 결국 상환 능력이 없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주택 모기지 대출을 유도한 금융회사들과 미국 정부, 마지막으로 모기지 대출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돈을 열심히 찍어내어준 연준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틈타 약탈적 대출은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가계 부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으며, 이것은 가계 파산과 더불어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의도화된 경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산층을 붕괴로 만드는 빈곤을 소수 엘리트들이 자꾸 만들어내면 낼수록 빈곤으로 인해 더욱더 그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 사람들은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만든 틀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도록 유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빚, 그러니까 부채입니다.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이른바 금권 정치가 대놓고 횡행하고 있고, 굳이 금권 정치가 아니더라도 그리스 같은 채무국의 경우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채권국에 의해서 권위주의적 혹은 반민주주의적 독점 통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모든 국가들은 이렇듯 서서히 강대국들의 통제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조종당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그 이유도 결국 이 국가들이 빚에서 헤어날 수 없는, 즉 이러한
빚을 진 국가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국가가 코로나 사태로 감당할 수 없게 뿌려대는 그 어마어마한 빚더미는 모두 서민들에게 다시 전가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 사용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도록 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일 화폐는 모든 국가가 단 하나의 화폐를 통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화폐가 중국, 미국, 영국과 같은 강대국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의 3금융권으로 중앙 집권화되면서 관리되어 간다는 뜻이고, 이것은 BIS를 중심으로 디지털 달러와 유로와 위안화의 커런시 화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현재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패드의 디지털 달러 출현은 다가오는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더욱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정부 지원 결제 자산들은 서서히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정부의 지원 결제 자산 하락의 징조, 이것은 머지않아서 화폐 달러의 종말과 디지털 단일 화폐 출현을 동시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신세계 세상에서 예고하고 있던 아시아 연합의 중국, 아메리카 연합의 미국, 유럽 연합의 영국의 이러한 CBDC 화폐 주도적인 단일 화폐를 창출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서서히 딥스들에 의해 화폐와 금융이 독점되어 가고 있는 이른바 약탈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일까? 자, 무엇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일어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 거의 전부가 약탈적 자본주의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국민의식과 금융 지식, 또한 정치 참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동체 번영에 부합하는 시장 경제 체제로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직 국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의식과 계몽을 갖게 되었을 때 자본주의의 가치를 국민들이 주도할 수 있게 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한 분배를 바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주인 의식으로 인해서 정치 연합, 협동 조합, 경제 참여 연대 등 다양한 사회 연대적 시민단체, 법인, 기업이 융성하는 그러한 정직한 시장 경제로 주도해 나갈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양 저울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힘의 권리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 연대적 시민 참여 경제는 약탈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대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수 있게 되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엘리트들은 국민들을 개, 돼지라는 노예의식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가 주인됨의 힘을 갖기 위해 당연히 배워야 할 금융과 정치, 법, 그리고 철학에 대한 관계성과 교육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개, 돼지들이 이러한 학문을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어버린다면 이제 더 이상 개, 돼지가 아닌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곳이 다름 아닌 정치계와 기업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민 스스로가 주인됨을 망각하게 만들고 그들을 연합할 수 없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끝없이 정치적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남녀 갈등의 조장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은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그 국민들이 영원히 연합할 수 없는, 즉 시간과 노동의 노예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경유착의 검은 돈을 리베이트하면서 사악하고 악랄한 거래를 암묵적으로 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출현 후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사람들은 더욱더 쉽게 세뇌되어 가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유튜브 같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을 개, 돼지로 만들기 위한 이른바 이중분열의 용이한 무기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왜 학교에서 금융과 정치, 법, 철학 같은 깨어있는 계몽의 교육은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있고, 반대로 노예가 되기 위한 기준치 교육인 국영수에만 매달려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 자체가 스스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라는 과정이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잘못과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은 판사와 정치인들이겠습니까? 막상 국민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정치인들과 판사들이 내린 불합리한 판결과 법의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짓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들만이 누리고 있는 금융, 정치, 법, 철학에 대한 교육의 이슈를 공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만든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떳떳이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의 주인인 우리가 오히려 기업의 커스텀화된 노예 교육만을 배우고 있고 정치인들이 만든 계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휘둘리고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부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만든 약탈적 자본주의의 최하위의 먹이사슬에 놓여서 금융과 법의 굴림 아래 고개 숙이며 착취당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국의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주권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러한 선진적인 법치 국가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다면 우선 이 썩어빠진 낡은 노예 교육제도 방식부터 집어던지고 현재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약탈적 자본경제의 부끄러운 민낯을 좀 더 진솔하게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